요즘 공원 가보신 적 있나요? 흙길이나 잔디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산책로, 바닷가, 심지어 도심 한복판까지 맨발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맨발 걷기 열풍입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맨발 걷기, 해시태그 어신 같은 해시태그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죠.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 각종 미디어에서의 소개, 자연 치유를 찾는 사람들까지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 발바닥 괜찮은 걸까? 진짜 건강해지고 있는 걸까? 잘못된 맨발 걷기는 발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긴커녕 족저근막염까지 올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맨발 걷기의 진짜 정체와 효과가 배가 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의 기원부터 볼까요? 어싱이 ARTHING라는 개념에서 맨발 걷기는 시작됐습니다. 대지, 즉 지구 표면에 우리 몸을 접촉시키는 것. 이를 통해 전자기적 균형을 회복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적 논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맨발로 지면을 딛는 순간 발바닥의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족냉증, 저림 증상, 하지부종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향상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교감신경이 진정됩니다. 이는 곧 면역세포 활성도에 영향을 주고 신체 방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햇살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생성까지 돕게 되죠. 셋째, 자세 교정에 탁월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걷게 되면 신발의 쿠션, 굽, 구조 등에 따라 자세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의 아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러운 체중 분산과 무릎, 허리, 어깨의 정렬이 올바르게 조정됩니다. 넷째, 수면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맨발 걷기를 2주간 실천한 결과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면증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울감과 불안 감소입니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의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각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감각 자각 훈련이자 마음 챙김 명상 효과와도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꽤 대단한 효과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맨발 걷기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 발바닥 감각이 둔한 분들, 족저근막염이 있던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올바른 맨발 걷기의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지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 좋은 길은 잔디밭, 흙길, 모래사장입니다. 너무 딱딱한 아스팔트, 날카로운 자갈길, 유리 파편 위험이 있는 인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지면의 온도도 직접 발에 전달되므로 여름철 뜨거운 지면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과 강도 조절하기.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걷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초보자라면 하루 5분, 일주일 간격으로 10분, 15분씩 늘려가야 합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인대가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바른 자세로 걷기. 발 뒤꿈치를 먼저 지면에 대고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자연스럽게 딛습니다.
보폭은 작고 무릎은 살짝 굽히고 등은 곧게 세워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합니다. 팔은 몸 옆으로 가볍게 흔들되 긴장을 풀고 걷습니다. 4단계 걷기 전후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맨발 걷기 전에는 종아리, 발목, 발바닥 중심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걷고 난 후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폼롤러 마사지볼로 피로를 풀어주세요. 5단계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걷기 후엔 꼭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공원, 산, 바닷가처럼 노출된 장소에서 걸었다면 세균 감염 위험도 있으므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발라 각질과 피부 트러블을 방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맨발 걷기 시간대 선택. 햇볕이 너무 강한 오후보다는 아침 9시 전후가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햇살도 은은하고 공기도 맑고 사람도 적어 집중도 잘 됩니다. 걷기와 동시에 일광욕까지 가능하죠. 7단계 걷는 동안의 마음가짐. 그냥 걷지 마세요. 지금 발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땅의 온도는 어떤지, 내 호흡은 편안한지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며 걷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걷기 명상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기록하기. 처음에는 걷는 시간, 장소, 기분을 짧게 메모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과와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자극 많은 세상에서 맨발로 걷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단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 루틴 맨발 걷기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맨발 걷기의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정말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관련 논문과 사례들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 회사원 어 씨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했고 깊은 잠은 거의 들지 못했죠. 그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맨발 걷기 영상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7시 근처 공원 잔디길에서 맨발로 10분 걷기. 일주일 후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주 후 깊은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보다 마음이 먼저 달라졌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후반 여성 B 씨는 오랜 시간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정형외과를 다니며 주사치료,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녀는 매일 아침 강변 산책로를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은 흙과 풀로 이루어진 완만한 코스였습니다. 처음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달을 실천하자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하체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B 씨는 말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도 좋지만 걷고 나면 하루가 가뿐해요. 그녀는 지금도 하루 20분씩 걷기를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기전도 존재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발바닥에 있는 신경 말단은 즉각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이는 뇌에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호흡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면, 두통, 불안감 완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맨발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유도된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는 감각 통합 훈련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그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죠. 감각 자극은 우울감, 무기력, 정서 불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우울증 초기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병행하도록 했고 8주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울감 지표가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약물 치료보다 효과가 더 컸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맨발 실내 보행을 도입한 결과 정서적 안정과 신체 균형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발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은 신경계 발달과도 연결되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 감각은 둔해지고 균형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맨발 걷기는 이러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을 직접 느끼며 걷는 감각은 노년층의 인지 기능 자극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느낄까요?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도심 속에서 맨발로 걷는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과 건강입니다. 조금의 용기만 있으면 시선보다 건강이 이깁니다. 두 번째는 지면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걷기 좋은 흙길, 잔디밭이 근처에 없다는 분들, 도심 속에서는 유난히 그 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땐 맨발 신발을 이용해 대체 걷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맨발처럼 얇은 바닥 구조로 감각은 살리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의 통증입니다. 생각보다 발바닥이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돌 하나에도 아프고 금세 발바닥이 피로해지죠.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발을 덜 쓰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3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하루 한 번의 짧은 맨발 걷기, 그 한 걸음이 몸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에 숨어있는 효능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부에서는 맨발 걷기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맨발 걷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발 걷기 정말 몸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흔히 믿는 맨발 걷기 속 오해들, 그리고 자주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맨발로 오래 걸을수록 좋다. 이 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오랜 시간 걷게 되면 발바닥 근막에 손상이 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의 아치 구조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바로 이런 과사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발 걷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무리하게 걷는다면 통증과 염증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늘려간다는 원칙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어떤 지면이든 걷기만 하면 된다.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평평한 길은 발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처럼 이물질이 많은 곳은 상처 위험이 큽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깨진 유리, 담배꽁초, 쇠조각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걷는 장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흙길, 잔디밭, 모래사장처럼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곳이 맨발 걷기 초보자에게 적합한 공간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면 맨발 신발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맨발 걷기는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 성공이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맨발로 자주 걷게 되면 발바닥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곧 건강의 지표는 아닙니다. 굳은 살이 지나치게 두꺼워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의 상처에도 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 후엔 꼭 발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며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굳은 살은 목표가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 아무 준비 없이 맨발로 나서는 것. 갑작스레 맨발로 외출해 도심 거리를 걷는 것은 피부 손상뿐 아니라 발목 염좌나 관절 손상에 위험도 높습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 걷는 중 자세 유지, 걷기 후 정리 운동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제대로 된 걷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수록 발바닥 감각이 예민해진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건 신경 자극이 활발해졌다는 뜻이지만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발바닥 통증, 저림 현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각 자극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맨발 걷기 후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무리한 보행거리, 딱딱한 지면, 불균형한 보행 자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에게 맞는 강도와 올바른 자세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발 걷기 언제가 제일 좋을까? 답은 아침입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전 9시 전후, 공기질이 가장 좋고 신경계도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도 좋지만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은 아침 시간에 더 활발합니다. 맨발 걷기 식후에 해도 될까? 식후 바로 걷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전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소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새벽 시간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걷기 전 워밍업이 꼭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화 대신 대체 신발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미니멀 슈즈 혹은 베어프 슈즈라 불리는 신발은 맨발의 감각은 살리면서 피부는 보호해줍니다. 도심에서는 이런 신발을 이용해 걷기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맨발 걷기 매일 해야 할까? 정답은 매일 하되 무리하지 말기입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신경계 자극과 근육 단련에 도움을 줍니다. 걷는 양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습관이 될 때 비로소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 3부에서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발 걷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습관이지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4부에서는 맨발 걷기를 더 잘하기 위한 운동법과 보강 훈련을 알려드립니다. 맨발 걷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걷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발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조 운동을 병행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4부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강 운동과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발 구조를 이해해 볼까요? 발에는 총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인대와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섬세한 구조 덕분에 걷고 달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신발에 지나치게 의존한 생활은 이 구조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능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맨발 걷기와 함께 다음의 보조 운동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발가락 쥐었다 펴기 운동. 이 운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으로 수건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5회, 한 번에 1015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주고 족저근막을 자극해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 지압볼 굴리기. 지압볼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앞뒤로 굴려줍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근막이 이완되며 자극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맨발 걷기 전후로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센 압력은 피해야 한다는 것. 살짝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안정성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양발을 나란히 두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리는 동작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으며 10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무릎은 고정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 벌리기 훈련. 평소 신발 안에 갇혀있던 발가락들을 독립적으로 움직여 개별 기능을 되찾게 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약해졌다는 증거죠. 앉은 자세에서 엄지와 새끼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벌리는 연습을 합니다. 거울을 보며 반복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발목 회전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씩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혈류 흐름을 촉진시켜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을 향해 한 발을 뻗고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채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스트레칭이 잘 된다면 종아리 아랫부분이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한쪽당 30초씩 양쪽 모두 3회 반복해 주세요. 일곱 번째, 햄스트링 이완 운동.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으로 걷는 동작에 매우 중요합니다. 뻣뻣해지면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그 다리 쪽으로 숙이세요. 손끝이 발끝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호흡과 이완입니다. 여덟 번째, 골반 교정 스트레칭. 올바른 보행 자세는 골반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발의 압력 분포도 비대칭이 되기 쉽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 누워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겨 몸통을 비틀어줍니다.
허리부터 엉덩이, 골반까지 전체적인 이완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8가지 운동과 스트레칭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은 하루 1015분 정도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도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걷는 것뿐 아니라 걷기 위한 몸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죠. 건강한 발, 강한 종아리, 유연한 관절은 좋은 걷기의 핵심입니다. 그 출발이 오늘 소개한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이번 4부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 실제 운동법과 스트레칭을 정리해드렸습니다. 5부에서는 맨발 걷기를 삶의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실천 노하우와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맨발 걷기의 원리부터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꽤 많이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번 5부에서는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루틴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작심삼일 운동과 건강 루틴에서 가장 흔한 고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맨발 걷기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 고정된 시간과 장소 만들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 집 앞 공원 잔디밭에서 10분 동안 걷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시작이 쉬워집니다.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생각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표에 맨발 걷기 칸을 만들어두면 뇌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멀거나 가야 할 준비가 많은 곳이면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걸어서 10분 내 거리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 기록하기 습관화. 우리의 뇌는 내가 한 일을 시각화하면 더 잘 기억하고 더 쉽게 반복합니다. 맨발 걷기 전후, 시간, 장소, 컨디션, 기분을 짧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9월 27일 10분 걷기. 흘길, 기분 좋음, 다리 가벼움. 그 한 줄이 다음 날을 이끌어줍니다. 기록이 쌓이면 보는 재미가 생기고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자각도 생깁니다. 기록이 주는 동기부여는 상상 이상입니다. 노트, 다이어리, 스마트폰 메모장.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쓰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전략, 생활 속 이동과 연결하기. 별도로 걷는 시간이 없다면 생활 속 움직임에 맨발 걷기를 섞어보세요. 예를 들어 베란다에 인조잔디를 깔아 아침에 5분간 맨발로 걷기. 아이와 놀면서 맨발로 마당을 걷기. 설거지 후 잠깐 뒷마당 흙 위에 서 있기. 작은 순간을 쌓는 것이 습관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전략, 도전과 보상 만들기.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30일 맨발 걷기 챌린지, 100회 걷기 도전 같은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한을 달성했을 땐 소소한 선물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새 운동복을 사거나. 뇌는 보상을 기억하고 행동을 반복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동료 만들기. 혼자 하는 습관은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실천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SNS에 인증을 올려 간접적 동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더 오래 행동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의 존재는
지속력을 높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날엔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6번째 전략, 작게, 천천히, 꾸준히. 모든 루틴의 핵심은 이 세 단어에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고 꾸준히 반복한다.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분, 베란다 앞이라도 좋습니다. 그 3분이 한 달 뒤 30분이 됩니다. 욕심을 내면 무너집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습관이 될 때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100일이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7번째 전략, 리듬 만들기. 음악처럼 루틴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면 걷기, 점심 후 걷기, 해지기 전 걷기. 내 하루에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가 일정해지고 몸도 시간을 기억합니다. 리듬 있는 루틴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효과를 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걷기를 반복해 보세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마지막 팁, 루틴이 흐트러졌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하루 빠졌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 날 다시 걷는 힘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실수 위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맨발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당신의 건강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걸을 준비가 되셨나요? 맨발로 딛는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삶도 건강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